저는 아내와 아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걸 목격했습니다. 22 청년과 48 여자. 그들은 아들과 새엄마였어요.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두 사람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제가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천륜과 인륜을 저버린 두 사람에게 저는 처절한 복수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7년간 혼자 아들 준서를 키워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죠. 분식집을 운영하며 새벽같이 일어나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는 고된 나날이었습니다. 준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는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5살 어렸지만 성숙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준서를 친아들처럼 대해주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고 수진 씨는 기꺼이 분식집 일도 함께 해주었죠. 준서도 수진 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저는 비로소 완전한 가정을 이룬 것 같아 행복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우리 가족을 보며 재혼 가정의 모범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평화가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였어요. 준서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준서는 수진 씨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유난히 찾더라고요. 제가 새벽장을 보러 나가면 어김없이 준서가 일어나 수진 씨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어머니와 친해지려는 노력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준서가 수진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마치 여자를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수진 씨도 준서 앞에서 유난히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준서는 수진 씨가 요가 수업 가는 날이면 꼭 차로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 나섰어요. 심지어 수진 씨 생일에는 제 몰래 비싼 목걸이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왜 엄마한테 이런 걸 사주냐고 물으니 준서는 효도하는 거죠. 뭐라며 웃어넘겼어요. 그날 밤 저는 묘한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분식집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준서와 수진 씨가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준서의 팔이 수진 씨 어깨에 자연스럽게 걸쳐져 있었고 수진 씨는 그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제가 들어서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떨어져 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수진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서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지 않아요? 경계를 좀 해주세요. 그런데 수진 씨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준서는 아직 아이예요. 엄마가 그리웠나 봐요. 하지만 준서는 이미 22, 성인 남자였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수진 씨가 요가복을 입고 스트레칭을 하는데 준서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명 아들이 어머니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준서는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집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휴학계를 냈다며 좀 쉬고 싶다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수진 씨 곁을 떠나기 싫어서였던 거죠. 제가 분식집에 나가 있는 낮 시간 두 사람은 집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몇 번이나 핑계를 대고 집에 들렀어요. 한 번은 제가 갑자기 들어갔더니 거실이 이상하게 어수선했습니다. 소파 쿠션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수진 씨는 머리가 흐트러진 채 황급히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었어요. 준서는 화장실에 있다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묻자 수진 씨는 청소하다가 그냥 좀 더웠어요 라고 둘러댔죠. 하지만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한여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집안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 방에서 준서가 선물했다는 비싼 향수가 나왔고, 준서 방에서는 수진 씨 사진이 가득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평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분식집 주방에서 쓰던 칼을 집에 두고 와서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묘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본 광경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제 아내 수진 씨와 제 아들 준서가 침대 위에서 금지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탐하듯 껴안고 있었고, 수진 씨는 준서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를 질러야 했지만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서서 그 끔찍한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준서가 저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수진 씨는 창백한 얼굴로 제 눈을 피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나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분식집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어요. 제가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으로 돌아가 두 사람을 마주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저는 평생 한 번도 내지 않았던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에게도 따져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아들뻘 되는 애와 이럴 수가 있어요? 수진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준서가 너무 간절하게, 라는 변명이었죠. 저는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나가실 분은 아빠예요. 이 집은 우리 거니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를 집에서 쫓아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먼저 수진 씨가 동네 사람들에게 제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저한테 폭력을 휘두르려 해요. 의처증이 심해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요.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사람들은 수진 씨의 말을 믿었어요. 준서는 더 악랄했습니다. 제가 분식집에 없을 때 장부를 조작해서 마치 제가 돈을 횡령한 것처럼 꾸몄어요. 심지어 저녁마다 술을 강권하며 취하게 만든 뒤 제가 헛소리하는 영상을 몰래 찍었습니다. 아빠가 환청을 듣는데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준서는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죠. 저는 억울해서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설마 아들이 새엄마와? 말도 안 돼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고립감에 저는 점점 무너져갔어요. 두 사람의 모함은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가 팔에 멍 자국을 만들어 놓고 경찰서에 가더라고요. 남편한테 맞았어요. 도와주세요. 물론 저는 단 한 번도 수진 씨를 때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라며 내민 사진 속멍은 너무나 생생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준서가 수진 씨 팔을 꼬집어 일부러 만든 상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울부짖을수록 사람들은 제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경찰은 가정폭력주의 대상자로 저를 등록했어요. 준서는 법원에 제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서류까지 제출했습니다. 아버지가 망상장애로 가족을 괴롭히고 있어요. 강제 입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정신병원에 갇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준서와 수진 씨가 제 짐을 모두 집 밖으로 내던졌어요. 더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나가세요. 20년 넘게 살던 제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 하나 들고 거리로 나섰어요. 갈 곳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이미 두 사람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고 친구들은 가정사는 어쩔 수 없지 않냐 하며 외면했어요. 저는 분식집 주방 창고에서 며칠을 잤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 행복하려 한 게 죄였을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천륜을 저버리고 도덕을 짓밟은 건 그들이었어요. 저는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아야 했고 무엇보다 그들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를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먼저 냉정함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집에서 쫓겨나기 며칠 전 저는 이미 준비를 해둔 게 있었어요. 거실과 안방, 준서 방에 초소형 녹음기를 숨겨뒀습니다. 또 집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뒀죠. 쫓겨난 후 저는 매일 그 영상들을 확인했어요. 두 사람이 낮에 침대에서 뒤엉켜 있는 모습, 준서가 수진 씨를 껴안고 아빠 몰래 우리끼리 살자고 속삭이는 장면, 수진 씨가 미안하지만 준서가 더 좋아라고 말하는 음성까지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심부름센터를 통해 전문 탐정을 고용했어요. 두 사람이 모텔에 출입하는 사진, 공원에서 키스하는 장면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소송과 명예훼손, 그리고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법적 대응과 동시에 사회적 폭로도 준비했습니다. 수진 씨가 일하던 문화센터 원장님을 찾아가 진실을 알렸어요. 강사님이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건 증거 사진입니다. 원장님은 경악하며 즉시 수진 씨를 해고했습니다. 준서가 다니던 대학 학생처에도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제 학생 최준서가 계모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사회 윤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대학 측은 준서를 징계 절차에 회부했습니다. 또한 동네 커뮤니티에 두 사람의 실체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어요. 물론 익명이었지만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였기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아들과 새엄마가 댓글이 폭주했어요. 수진 씨와 준서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또한 그들이 저를 모함하기 위해 만든 거짓 증거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자료도 준비했어요. 의사 소견서를 받아 제가 정신적으로 정상임을 증명했고 폭력을 행사한 적 없다는 증인들도 확보했습니다. 드디어 첫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저는 피고석에 앉은 수진 씨와 준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수진 씨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원고는 의처증과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피고들은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되자 법정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모텔 출입 사진, 집 안에서의 키스 장면이 담긴 영상, 두 사람이 나눈 노골적인 대화 녹음까지 모두 공개되었어요. 판사님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륜이며 더욱이 계모와 아들 사이라는 점에서 사회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일시적 착오였다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준서는 사랑했을 뿐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가 방청객들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재판은 제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저는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쟤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기 위해 조작한 증거들, 수진 씨가 일부러 스스로에게 상처를 낸 뒤 저를 경찰에 신고한 녹화 영상까지 모두 법정에 제출했어요.
그 영상에는 준서가 수진 씨 팔을 꼬집으며 이 정도면 멍이 들겠지 라고 말하는 장면이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판사님은 준서를 향해 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친아버지를 모함하고 사회를 기만했습니다. 이는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준서는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또한 제가 확보한 문자 메시지들도 공개되었습니다. 준서가 수진 씨에게 보낸 아빠를 정신병원에 보내면 우리끼리 살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 수진 씨가 그래, 빨리 처리하자고 답한 내용까지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친척들과 지인들은 경악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짓을. 수군거리는 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진 씨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억 원을 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또한 허위 신고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준서는 위증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대학에서는 영구 제적 처분을 받았어요. 사회적으로도 두 사람은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수진 씨는 요가 강사 일을 더는 할 수 없게 되었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결국 이사를 가야 했어요. 준서는 취업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면접만 보면 계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수진 씨에게 엄마가 먼저 유혹했잖아요 라고 소리쳤고 수진 씨는 내가 집요하게 따라다녀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증오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살던 집은 법원 판결로 제 소유가 되었고 두 사람은 각자 뿔뿔이 흩어져야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담담히 지켜봤습니다. 모든 게 끝난 후 저는 그 집을 팔았습니다. 더는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분식집도 정리하고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조그만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제 과거를 몰랐고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준서에게서 간혹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어떤 사과도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수진 씨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그날 본 끔찍한 장면이 떠오르며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악몽도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어요. 잘못된 천륜을 바로잡고 진실을 세상에 알렸으니까요. 비록 가슴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지만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옵니다. 저는 국밥집 문을 열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